엄마한테 그 남겨진 형제자매들이 상황은 다른데요.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엄마는 내가 죽었어도 저렇게 슬퍼할까? 슬퍼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내 만약에 형이 그렇게 됐다면 형이 그렇게 된 것이 더 슬퍼서 이렇다기보다 엄마가 거기에만 완전히 매몰이 돼서 살아간다. 뭔가 그걸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지 않든 그 느낌을 계속 오래도록 받다 보면 마치 내가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나 말고 형을, 언니를, 내 동생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도 엄마가 저렇게 슬퍼할까?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너무나 큰 비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환하고 다정하고 따스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애도 과정이 마비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있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고 나중에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럼 너무 무능하다. 나는 세상에 나와서 무가치하다. 첫 아이는 이렇게 됐고 이런 느낌밖에 안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세월호 그때 참사 때 그 치유공간 이웃에 자원봉사하러 왔던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주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대학생인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왔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본인이 감춰놨던 상처가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그걸 토해놨어요. 사산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30년 전이에요. 근데 사산이 아니라 아이가 나서 금방 아이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100일도 안 돼서 떠난 아이는 나쁜 아이다, 엄마 힘들게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만 해서 걔는 이름도 없었고 걔를 혼자 묻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30년이 지난 일인데. 그러다가 세월호 그 아이들 그걸 보고 그 엄마들의 심정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막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눈을 감아야 끝나는 상처고 그런 그리움이고 슬픔이고 완전한 무력감이고 완전한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 놔두면 정말 엄마가 눈을 감을 때까지 가요. 그러면 또 2차, 3차로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들, 상처들이 너무나 커지죠. 그래서 물어봐줘야 된다. 그리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누구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 사정을 아는 사람, 이걸 좀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애가 그랬었어, 사실. 근데 나 한 번도 말 못했어. 그 얘기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한마디만 꺼내면.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데 누군가 갑자기 이별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장 피하고 싶은 말도 큰아이 얘기고,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러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무너질 것 같으니까 큰아이 얘기를 하기가 가장 두렵고요. 동시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큰아이 얘기인 거예요. 그 두려움만 누가 조금만 이렇게 받쳐주면 세상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큰아이 얘기인 거예요. 큰아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석 달 열흘도 더 해요. 그걸 누군가가 들어주고 같이 울고 웃고 울고 웃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하면 그게 애도죠. 그런 과정 중에 미안하다고도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근데 안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누가 얼마나 미운지, 너를 없는 애 취급한 누가, 너네 할머니가 너무 밉고 뭐 그런 증오도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비로소 그 아이와 이렇게 순하게 애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애도의 과정이죠.